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글을 1페이지에 있는 글을 주고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가라고 했는데, 자, 대강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 잠깐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프레임은 규격이라든가 틀, 이런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프레임과 관련된 영화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촬영 상황에서, 편집 상황에서, 상영 상황에서 각각 장면의 구도, 하나의 정지 사진, 어떤 스크린,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지난 시간에 회화하고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넓게 펼쳐진 어떤 수평선, 섬, 이런 것들을 그리고자 할 때는 아마 이 넓은 화폭이 적절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그리고자 한다 하면은 아마도 긴 족자 형태의 화폭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화 같은 경우는 이처럼 대상이 무엇이냐, 대상이 이 넓게 펼쳐진 어떤 바다와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화폭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딱딱 정해져 있고 그것이 쭉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가다가 고층 건물 찍는다고 갑자기 화폭을 이렇게 좀 세로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면은 고층 건물 보여줄 때 이렇게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쭉 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법들을 본 기억이 있을 건데, 아마도 영화가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비롯된 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프레임이라는로 인한 특성 때문에 영화적인 매력이 감소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영화적인 매력이 발생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 소네트처럼. 대략 내가 읽어보고 정리해본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정리했습니까? 대략 이 글의 특성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문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보라고 줬던 게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 예전 수능 기출 문제인데, 비문학 지문인데, 비문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딱 그 정도 되는 분량, 지금은 이제 분량이 조금 더 길어졌죠, 요즘 수능에서는. 이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한 4분, 5분, 그 정도 줍니다. 그 시간을 주고서, 자, 내가 한 4분 정도 또는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봐라.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한번 질문을 하겠다. 그게 수능 국어 영역에서 얘기하는 비문학 문제의 특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눠준 인쇄문 2페이지 풀어보는데, 하기 전에 밑줄 한번 쳐봅시다. 여기다가 밑줄 치고, 이 부분에 밑줄 치고 기억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 맨 아랫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니은이라고 씁니다. 자, 됐으면 이제 시간을 한 2분만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잠시 동영상은 멈추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자, 52번 문제. 정답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영화의 각 프레임은, 영화는 프레임에 맞추어. 3번 영화의 프레임은, 4번 영화 프레임의 규격은, 5번 영화에서 프레임의 제약은. 자, 52번 문제,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영화와 프레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될 문제겠죠. 5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윗글로 미루어 기억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한마디로 프레임이 규격,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유리창 틀 자체가 프레임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망원경 렌즈의 그 틀, 그것이 프레임이 되겠죠. 동굴 이 입구 요것 자체가 프레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손거울 테두리 틀, 요것 자체가 프레임 역할을 할 테고, 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이거 얼마든지 어렵게도 낼 수가 있겠죠. 문제 유형만 바꾸게 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지금 보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서 뭘 요구하느냐, 뭘 물어보느냐. 이거는 52번 문제는 영화 프레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고, 라면 53번 문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규격, 틀, 고정되어 있는 규격, 틀의 역할을, 의미를 지닌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54번. 이건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되죠. 이 글이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 프레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영화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제약이 오히려 영화다운 맛을 더 살려준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영화에 적용하여 설명할 때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되는 문제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55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발전시킨 것,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왜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으로, 제대로 된 스크린으로, 제대로 된 규격에 맞춰서 봐야 된다. 프레임을 고려하라는 얘기죠. 영화의 기법, 아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프레임 때문에 발생한 기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기법과 소재를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 2번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 전혀 안 나타나고 있죠. 자, 5번, 1번 문제와 마찬가지일 텐데, 1번 답지와 마찬가지일 텐데, TV로 극장용 영화를 볼 때는 변형된 부분,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프레임에 맞춰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만든 것인데, TV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이 55번 문제, 영화에서 프레임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에 나타나는 영화의 특성,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쭉 봤는데 전부 여기서 출제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비문학 문제는, 수능 비문학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글을 줍니다. 먼저 글을 주고, 적당한 분량의 글을 주고, 그 글의 종류는 거의 100% 설명문입니다. 적당한 분량의 글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어떤 시간 안에, 일정한 시간 안에 읽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비문학 문제의 특성입니다. 자, 확인했죠, 그것을. 자, 그러니까 비문학을 문제를 잘 풀려면 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장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독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비문학 공부 써놨습니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매일 지문 2개씩, 뭐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그럼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2개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자, 한 문제당 1분 30초.
그래서 한 지문 하나에 네 문제가 있다. 조금 아까 본 게 그런 케이스였죠. 지문 하나에 네 문제가 있으면 6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국어 영역 시험 보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지문 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못 푸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 모자라는 것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비문학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요게 아까 같은 경우 6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집중만 해주면. 자, 지문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설명문답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읽는 게 좀 더 좋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대조하는 글이라면은 계속 이제 A에 해당되는 건 동그라미, B에 해당되는 건 밑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대 순서대로 나열한 거라면은 뭐 거기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프레임과 관련된 것처럼 어떤 대상, 특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이라면 어쨌든 문단마다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들에 밑줄을 쳐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비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노하우,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자 그러면은 하루에 2개씩 6분 이내니까 뭐 4문제면 12분, 적어도 한 15분 안에면 풀 수 있겠죠. 다 읽고 나서 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답도 맞춰보고. 자, 검토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다면 왜 읽으면서 간과하고 넘어갔을까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체크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상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프레임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데 프레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아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리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를 할 필요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체크하고 밑줄 치고 체크하고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문에서 다루는 지식 습득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공부는 하루에 가급적 지문 2개씩 한다고 했을 때 30분을 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다른 거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비문학은 그 이상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 시간이 되면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하다가 꼭 학교 시험이라든가 수행평가 이런 거 닥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단 중단하게 되는 게 비문학인데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단하는 거 괜찮은데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이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문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아무리 공부해봐야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중단했더라도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문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홍길동이 설명문을 썼습니다.
홍길동은 작전을 짰어요. 설명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게 바로 대상이 되겠죠. 이 대상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잘 알려주고자 쓰는 글, 그걸 설명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어떤 쇼킹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집중하도록 만들자.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도시 하층민들의 어떤 수명이라든가 질병, 어떤 질병에 주로 걸리는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부유층, 일본 사람들이라든가 1920년대니까 아니면은 친일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어떤 부자들 그 밖에 그 사람들과 비교 대조해서 제시를 하자. 그래프라든가 도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밖에 어떤 사례도 제시하고 연구 자료도 제시하고 그 당시 신문기사 또 논문 이런 것들을 장하게 제시를 하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래서 1920년대 도시하층민의 비극 삶은 굉장히 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끝내자. 자, 홍길동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현진건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 알죠? 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역시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현진건은 보다시피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썼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지도 않고 우리 좀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김첨지라고 하는 인력거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김첨지가 돈을 많이 번 날 하필이면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하필 그날 결국은 죽게 되는 약한 척 못쓰고 죽게 되는 부인도 만들어내고 또 자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도 만들어냈죠. 그날 굉장히 운수가 좋았다. 그리고 인력거꾼이 사람 많이 태우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운수가 좋았죠. 그날 하필이면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도 만들어냈네요. 1920년대 도시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그 배경도 만들어냈는데 이 비 오는 날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비가 오는 것 자체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도 비 오는 날 보면은 이제 택시들을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요. 우산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날 인력거꾼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는 어떤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구성이 굉장히 좀 특별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실은 굉장히 운수가 좋아요. 근데 굉장히 운수가 좋은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안 그러던 우리 마누라가 괜히 날 붙잡고 오늘은 장사하러 일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붙잡았는데 에이 찝찝해 이런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꼬리를 물고 또 이렇게 손님이 또 타네요. 평소에는 한 사람 이렇게 태우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행운이 오니까 또 불길해요. 며칠 전에 이놈의 마누라한테 좁쌀하고 나무하고 사다 줬더니만 막 허겁지겁 먹더니 캥겨서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그런 불안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끊임없이 현실의 행운, 머릿속에 불안감 이것이 끊임없이 교차를 하면서 결국은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드라마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 보게 되면은 거기 도깨비하고 도깨비 신부가 나오는데 둘이 이렇게 막 그 알콩달콩 이렇게 사랑을 연애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알콩달콩 서로 연애 싸움 하는 연애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오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이 아이가 도깨비 신부가 정말로 도깨비 신부라면은 이제 도깨비 가슴에 꽂힌 칼을 뽑고 도깨비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계속 제시가 됩니다. 그 드라마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객이 아니지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편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긴장하게끔 도깨비가 죽을래나 언제 죽을래나 이렇게 되면 죽는 건데 이런 긴장감을 갖게끔 함으로써 계속 끊임없이 그 드라마에 몰입하게 만드는 게 이 작품의 특성, 그 드라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기가 좀 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운수 좋은 날에서 이런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구성을 갖는 것은 끊임없이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하고 작품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자, 그 밖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반어적인 성격을 가진 제목의 사용이라든가 아내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운수가 좋아서 계속 못 사주다가 그동안은 돈이 없어 못 사주다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이제 살 수 있게 돼서 결국은 사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죽어서 못 먹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설정이라든가 또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투박하게 나왔던 인물 성격의 창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진건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진건은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홍길동과 달리 이렇게 쓰지 않고 인물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배경, 구성,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길동은 왜 이렇게 쓰고 현진건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제는 동일하더라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설명문은 이 주제를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문을 보면서 이런 설명문을 보면서 어떤 울분을 느낄 수도 있겠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층민들에게 어떤 연민을 느낄 수도 있겠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건 부차적인 거고 홍길동이 목적으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재차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에 비해서 문학작품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1920년대 도시화 식민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 작품 어느 한 부분쯤에는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대신에 무엇이 중요하냐? 느낌상으로 전달하는 것. 반대로 운수 좋은 날을 보면서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것이고 현진건이 노렸던 건 그겁니다. 운수 좋은 날을 보면서 김첨지 부인의 죽게 되는 김첨지 부인 이것들 그리고 이 사건 이 당시 이 배경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구성 방식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고, 제목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고, 설렁탕이라고 하는 문법적 장치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고, 비 오는 날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고, 모든 것에 영향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쌍하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 됐구나. 김첨지가 안 됐구나. 김첨지 부인이 안 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문학의 특성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문학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즉 주제를 독자로 하여금 느낌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불명확하게 다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주제를 이렇게 느낌상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공부하면서 소설 하면은 뭐 인물이 뭐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배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썼을 거예요. 막 필기하고 정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도 형상화고 앞으로 수업 중에 배울 것도 형상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형상화 방식이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런 점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보게 되겠죠. 자, 여담인데 그 소설의 특성 중에 허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허구성 개념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허구성의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충분히 그 당시 있을 법한 인물, 사건 등등이지만 원칙적으로 작가가 이렇게 형상화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이 허구성 개념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소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점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